세계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동력이 부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1920년대랑 2010년대랑 동일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면? 아마 그때보다 그러니까 그 GDP를 나눠야죠. 네. 그러니까 그 GDP, GNP는 뭐 물론 그 시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6배, 7배가 높을 겁니다. 그때보다. 1929년 상태보다.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20년대에 그때가 이제 1차 대전 직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가 이제 쑥밭이 됐어요. 그런데 1920년대에 이제 그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 위주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고정 환율제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외환 준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 전후에 그 초토화된 상황이니까. 네. 그걸 다 뭐로 메꿨느냐면은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큰 손 금융의 자금을 빌려가지고 이게 영국을 한번 거쳐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거쳐서 동유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그 미국 월스트리트의 그 자금 부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식으로 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1929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그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거두어들이고 그다음에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미국의 연준이 또 고금리 정책을 합니다. 나중에 루즈벨트가 들어선 다음에 이제 바뀝니다만은 루즈벨트 전에 후보 대통령일 때는 또 고금리 정책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는 영국, 비엔나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30년대에 그 이제 혼란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올해 초에 고금리 상황이 시작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지적을 했는데 이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 그러니까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도 고금리가 계속될 것이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강달러와 미국의 고금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어떤 그 군비 무장 네. 이런 군비 지출 같은 걸 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세계의 레버리지가 크지 않았어요. 부채가 크지 않았고 부채가 큰 데는 그 제3세계 신흥 개발도상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1982년에 바로 이제 개발도상국 외채 위기가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게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과 대부분의 그 산업 그 선진국들이 모두 다 그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그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이래가지고 올해 초부터 회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920년대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고금리 강달러 상황이 그렇게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죠. 20년대는 고금리 강달러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다고 볼까요?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요. 오래 그러니까 그 1929년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게 무너진 다음에 네. 돈이 이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 이게 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하고 그다음에 런던을 거쳐서 이제 월스트리트로 쭉 빨리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1931년까지 계속이 됐어요. 29년부터. 네. 이래서 31년에 영국이 근본위제를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이 상황이 계속이 되고 33년에 이제 그 루즈벨트가 그 취임을 할 때까지 미국이 이제 고금리 정책이 이제 계속이 되죠. 네. 그렇게까지 만약에 근데 그 상황도 어려웠지만 네. 지금 뭐 미국이 그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올해 이제 막 올리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이게 만약에 2년 3년 계속된다. 아유, 그럼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죠.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사실 이 고금리 정책의 지속 여부가 가장 이제 시장에 큰 관심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될지. 네. 뭐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또 경제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그럼 소장님이 좀 예상하시는 이게 오래 지속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년 정도의 어떤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는 이게 좀 종료가 될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이거를 그 예상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봐야 되는데 네. 현재의 모든 산업 국가의 중앙은행은요, 그 인플레이션이 뛰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알고리즘처럼 엮여 있어서 그 모든 그 중앙은행의 1차적인 그 목표는 이제 그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관건은 그 물가가 안정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완전 고용 상황도 같이 본다라고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좀 뭐라 그럴까 말하기가 좀 고약한 그게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낮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표는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그 노동시장에서만큼은 실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건데 그 방의 온도계를 어디다 댈 거냐. 그러니까는 그 방의 온도 그 이 난방장치의 온도계를 난로 옆에 댈 거냐 아니면은 그 운목 냉골에 댈 거냐 이런 건데 하필이면 이게 지금 실업률에 이게 다 있어가지고 연준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더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배경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지금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의 이제 후유증인데 첫 번째로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직도 이제 공급이 원활치 않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건 사회학적 현상인데, 이른바 그 거대한 사직서라고 그러죠. Great Resignation이라고 그래갖고, 젊은이 20, 3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시장에서부터 다 빠져나가는 풍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겹치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2021년부터 이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 노동시장은 이렇죠. 그 다음에 지금 물가지수가 문제인데 그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에서도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있는데 이게 이번 달에도 또 오르는 걸로 나왔어요. 4.9%에서 5.1%로 오르는 걸로 나왔는데 연준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잡아야 된다는 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절로 올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계속 올릴 것이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거는 미국 노동시장의 실업률 상황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죠. 아까 20, 30년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고금리 상황이 이제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고금리가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경제가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 예를 들면 사회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힘든 점이 생겼다든지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쑥 발주됐죠. 가장 그 극적으로 쑥 발주됐던 나라를 아마 그 일본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일본은 그 당시에 그 재상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노우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본이제 신봉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일본의 환율을 갖다가 이제 고정 환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국제적으로 고정 환율을 유지하려다 보면 국내적으로 지독한 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재정 확장도 할 수가 없고 금융 그 정책도 이제 긴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국내 그 일본 국내에 있는 기업들 특히 그 23년에 관동 대지진 때 내려온 그 수표들이 있는데 이게 할인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온 국민이 막 이렇게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재상을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5.15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파시즘으로 가는 시작이고 이만큼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1933년에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그 무솔리니가 좀 더 급진적으로 변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국제적인 금융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국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압박을 강하게 되면은 그 일국 내에서는 우익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 30년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때 상황을 보고 뭔가 좀 비슷하다 또는 어떤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유럽 얘기를 먼저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럽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포퓰리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도 분위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두 나라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국하고 이탈리아 두 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영국의 파운드화 위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장을 보는 구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정도였는데 영국 국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브렉시트가 애초에 왜 벌어지냐면은 영국 국내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우익 포퓰리즘의 흐름인데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 가입해서 영국 서민들이 얻은 게 뭐냐라고 하는 불만이 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해서 뭐 통화 질서를 맞추고 뭘 맞추고 다 하는데 결국 모든 일자리는 폴란드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 거는 런던에 있는 금융가들밖에 없지 않느냐. 영국 노동자들은 도대체 뭘 얻은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브렉시트가 벌어진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은 보수당 정부가 이렇다 할 만한 뭔가를 한 게 없거든요. 그럼 영국은 절박하죠. 그 유럽에서 떨어져 나오긴 했는데 그럼 일국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다 뭐다 해서 막 묶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선 트러스 총리의 경우에는 이 뭔가 이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 대충 다 물 건너갔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감세 정책이 나왔을 적에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 영국의 산업계라든가 영국의 이제 경제 성장을 원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감세 정책이고 황당한 정책이다 싶은데 그 국내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경제가 다 죽어 있고 그 이제 기업들 막 다 죽어가고 이러니까 뭔가 정부가 해야 된다는 압력이 세니까는 그거를 받아 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사단이 난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경우를 좀 예를 들자면은 이탈리아는 지금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할지는 좀 불투명하긴 해요. 이 멜로니 총리가 지금 말이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탈리아의 상황은 좀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드라기 총리가 이 사람이 원래 그 투자은행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유럽연합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국가 부채를 어떻게 차근차근 갚겠다는 계획은 다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드라기 정권이 이제 그 신임을 잃으면서 이제 요번에 멜로니 총리가 들어선 건데 멜로니 총리가 그러면은 기존에 그 유럽 연합하고 약속했던 국가 부채를 어떻게 갚겠다라는 약속을 다 존중할 거냐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비관론이 처음에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멜로니 총리가 계속 반복해서 그럴 일 없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 전에 이 그 이탈리아 형제당이라고 그러죠. 이 우익 정당인데 계속 했었던 그 레토릭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먼저고 이탈리아의 복지가 먼저지. 그 유럽연합은 영국과 독일이 이탈리아를 수탈하는 구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걸 존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멜로니 총리가 어떤 정책을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국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산업계나 금융계나 이쪽에서는 감세 정책을 환호하거나 지지했다고 했는데 사실 IMF나 외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뭐 비판을 보냈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럼 어찌 보면 그런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은 계속 강행을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럴 수는 없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비질란티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 국제 시장의 자경단이라는 게 아직은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금 뭐 다 잘렸습니다만 네. 그 꽈르땡 총리라고 그분 있죠. 그분이나 트러스 총리나 이 사람들이 그 굉장히 끝까지 완강하게 버텼어요. 감세 정책 계속 네. 하겠다. 파운드화의 위기의 와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철회하겠다라는 걸 한번 했었는데 그 철회액이라고 하는 게 450억 파운드짜리 감세 조치를 430억으로 깎은 거에 불과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말로만 깎은 거고 사실은 굉장히 완강하게 버틴 건데 이게 용납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그 금융 질서라든가 이 국제 시장이라든가 이게 완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영국이든 어떤 나라든 이걸 외면하고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네.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건 뭐 유럽의 모든 나라 비슷했지만은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그 케인스가 쓴 그 윈스턴 처칠의 경제적 결과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는데 1925년에서 6년 사이에 영국이 다시 근본 위주로 복귀를 해요. 근데 영국이든 모든 나라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심했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다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통화 가치를 올리려면은 엄청난 긴축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긴축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30%까지 오른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실업률이 30%라고 하는 건 둘이 먹으면은 뭐 셋이 죽어도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이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불만이 강해지고 도대체 금융질서의 의미가 뭐냐, 사람이 이렇게 그 굶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공산당이 강해지든가 아니면 우익 포퓰리즘이 강해지든가 이런 상황이었죠. 극과 극으로. 예. 그래서 나중에 1931년이 됐을 적에 아주 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영국 노동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내각이. 근데 영국 노동당 내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를 계속 풀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통화를 또 긴축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그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굉장한 무능력을 보이잖아요. 이 각 나라 정부의 무능력이 우익 포퓰리즘이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토양입니다. 이 무능력한 정부 때려치우고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자 이렇게 된 거죠.